그 미국 증시를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와 달리 이렇게 변동성이라기보다는 그냥 쭉 상승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미국 지금 지수도 증시가 계속 상승하는 거는 어디에 좀 원인이 있다고 보세요? 우리나라 증시랑 미국 증시랑 지금 비교해 보시면 미국이 참 부럽다. 작년까지는 참 부러웠었죠. 근데 지금 뭐 오늘 날짜로 보시면요. 코스피가 연초 이후로 10.5% 정도 올랐어요. 네. 그리고 S&P 500이 5% 올랐고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랐군요. 예. 예. 우리가 훨씬 강합니다. 요즘은. 나스닥 같은 경우가 9% 정도 올랐고요. 예. 근데 물론 이제 코스닥은 실질적으로 많이 못 올랐어요. 코스닥에서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지금 나스닥을 주도하는 섹터가 바이오 섹터가 아니잖아요. 파이자 같은 경우 보면요. 파이자 하나도 안 올랐어요. 예. 예, 백신 뭐 만들어내고 막 하고 있는데도 주가는 오히려 뭐 마이너스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발표한 이후에 더 약세더라고요. 모더나도 그렇고. 예, 오히려 뭐 워런 버핏도 파이자 주식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빠지고 워런 버핏이 손절한 델타항공은 거의 80% 올랐어요. 네. 손절하고 난 이후로. 네. 그런 뭐 여담이긴 한데 어쨌든 미국 시장이 버핏 인덱스가 그렇게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강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너무 위협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네. 예. 또 이제 금리에서 또 하나 말씀 더 드릴게요. 예. 채권 매니저는 이제 금리 배팅을 하는 거죠. 그러면 금리가 계속 빠진다는 말은 채권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바이 앤 홀드 하면 돼요. 그냥. 예. 근데 어떤 어떤 채권을 바이 앤 홀드 해야 되냐? 채권 금리가 계속 떨어진다라고 보면 1년짜리 채권을 가져가면 1년밖에 못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금리가 빠지는, 즉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만기가 제일 긴 채권을 가져가야 돼요. 30년짜리. 네. 예. 왜 그러냐면 30년짜리가 5%를 주는데 1%까지 떨어지면 값은 또 올라가. 30년 내내 나는 5%를 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30년 물의 가격은 1%까지 떨어질 동안 와, 저 채권은 5%나 줘. 예,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3개월짜리 채권이 5%를 준다고 해보자고요. 3개월이면 끝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채권의 금리에 가장 민감한 거는 장기채가 금리에 가장 민감하고요. 예. 그러면 지금은 이제 금리가 돌아서고 있잖아요. 금리가 돌아서고 있다는 말은 채권 가격이 꼭지를 치고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러면 채권 가격이 빠지는 국면이 시작됐는데 아까 제가 1.5%, 2% 정도까지 이제 채권 금리가 올라갈 건데 그럼 채권 매니저 입장에서는 채권의 장기채를 살 수가 없어요. 최대한 1년 미만의 단기채를 사야 되고요. 그리고 채권 시장에는 단기채가 차지하는 비중도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10년물을 살 타이밍인가 아닌가를 보거든요. 근데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채권으로 돈이 갈 수가 없어요. 그게 주식시장에서 과거 거품이 꺼지기 전에 금리가 높았던 상황하고 지금 정확하게 이제 그게 다르기 때문에 S&P 500, 400, 4,000포인트가 되게 무거워 보이는데 아니 뭐야 10년물이 0.997인데 S&P 500 그냥 가만히 들고 있으면 그래도 배당 그래도 1.5에서 한 2% 나오네. 예, 그렇게 비교하면서 아직까지 머니무브가 전혀 안 일어나는 국면이고 실질적으로 또 S&P 500의 그 이익이 증가하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이익이 안 증가하면 뭐 도망 나와야 되죠. 근데 S&P 500의 EPS가 이번에 코로나 있기 전에 한 178불 정도였다가 150불 때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170불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 그러니까 S&P 500 그 EPS가 해당되는 올라가고 ETF도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 151대 3,000포인트면 PER이 20배인데 그죠? 170에 3,000포인트면 그러면 3,400이 돼야 20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S&P 500의 PER이 한 22.5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아직 뭐 22배면 뭐 괜찮네 이렇게 되는 거죠.
시장이 참 재밌네요. 예. 근데 지금 미국 시장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뭐 민주당이 이제 뭐 대통령 하원 사원 다 잡는 이른바 블루 웨이브가 이제 완성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때까지 알았던 게 이제 법인세 올릴 것이고 정세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반독점 규제. 즉 빅테크 기업들 너무 커졌으니까 좀 규제하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되면 빵으로 대표되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주가가 좀 빠지지 않을 것인가. 뭐 이렇게도 봤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계속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계속 오르고 물론 뭐 등락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조금 예상과 달리 나타나는 이 현상 이유가 뭘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아마존, 구글 이 주가들이 계속 오르더라고요. 바이든 얘기하시니까 또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 트럼프가 된다라고 예, 예. 강력하게 외쳤다. 그 트라우마가 막 또 살아나는데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 자리에서 그래도 저는 바이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말씀하시죠. 바이든이 되면 증세를 추진할 거고 코퍼레이트 텍스가 법인세가 미국 법인세가 21%가 28%가 되면 네. 한국 25%에 비해서 이제는 한국 기업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렇죠. 네. 예, 그 부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변화를 생각을 해보면 바이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바이든이 당선되고 작년 11월, 12월, 올해 1, 2까지 한국 시장이 강합니다. 네. 예, 그런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바이든은 언제 그러면 증세 얘기를 꺼낼까? 지금은 대통령 이제 1년 차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대통령 4년 차에 주가가 제일 강한 국면은 3년 차입니다. 아. 예, 재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3년 차가 제일 강하고 두 번째로 강한 해가 첫 번째 1년 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 차에 뭐 무리하게 이거 추진할까 뭐 그런 생각은 들긴 하지만 올해 7, 8월 달이 되면 또 미국의 부채 한도에 대한 상향 조정을 해야 돼요. 예, 그런 국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요게 약간 저는 기억이 새록새록한 게 2011년도였었죠. 2009년, 10년, 11년 마지막에 이제 차화정 장세가 불을 뿜을 때였는데 그때 2011년도에 3월부터 4월, 5월 달까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오바마 정부였으니까요. 그죠? 공화당에서 계속 딴지를 걸어요. 부채 한도 상향 조정 못 해준다고. 네. 예, 그렇게 노이즈를 계속 일으키고 정부가 셧다운되고 뭐 이런 거 난리치다가 2011년 7월 달에 극적으로 이제 합의했다. 예, 뭐 극적인 것도 아니죠. 항상 미국은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 지원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의 정부 부채가 엄청 많아졌잖아요. 이 부분을 이제 틀림없이 이제 야당이 된 공화당에서 공격하겠죠. 예, 부채 한도 상향 조정에 대한 이제 얘기가 진행됐을 때 너네 이렇게 늘어난 부채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세금을 올려서 이 부분을 메꾸겠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노이즈가 6월, 7월 달에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까지는 지금 같은 추세가 그냥 지속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여기서 이익이 폭발적으로 더 늘어나야 되거든요. 네. EPS가 170달러 수준이 아니라 뭐 190, 200 막 이렇게 올라가면 그러면 뭐 세금이 문제겠습니까? 그렇죠. 이익이 늘어난 거에서 이익에서 세금 주는 거니까. 그러면 세금이 무섭지 않고 주가가 올라갈 건데 이익이 베이스 이펙트가 제가 우리나라는 올해 1, 2, 3이 베이스 이펙트가 제일 강하고 작년에 기저효과 때문에 코로나가 중국하고 한국은 2월 달에 가장 큰 타격을 줬으니까요. 그런데 미국은 이제 4, 5, 6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베이스 이펙트 때문에 미국의 기업 실적이 YOY로 보면 계속 7월까지는 뭐 괜찮게 나오는 모습으로 나올 건데 그 이후에 기업의 이익의 증가율이 이제 좀 둔화되고 거기다가 이제 증세 얘기까지 나오면 그때 되면 아무래도 좀 시장의 흔들림이 좀 있을 거다. 그때까지는 괜찮겠군요. 지금 하반기가 좀 걱정스럽네요. 미국 시장은. 그리고 이제 그 같은 흐름에서 미국 연준은 계속 그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하고 그 긴축,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하겠다는 것도 좀 미리 알려주겠다. 친절하게 또 그렇게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그런 지금 현재 이런 저금리 상황도 계속 그냥 유지가 될 거, 당분간 유지가 될 거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테이퍼링이 유명해진 게 2013년 5월 달에
버냉키가 이제 그 얘기를 먼저 합니다. 네. 예, 그동안에는 리만 사태 이후에 미국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보니까 엄청난 양적 완화를 했었잖아요. QE1, QE2, QE3까지. 그렇죠. 예, 그렇게 아주 뭐 파상 공세를 하면서 어떻게든 미국의 경제를 살리려고 그런 공세를 폈는데 2009년, 10년, 11년, 12년, 13년까지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경제가 좀 살아나는 듯하고 그때 이제 테이퍼링 얘기를 슬쩍 꺼냈어요. 네. 예.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테이퍼링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니까 페드에서 아니 우리 테이퍼링 하게 되면 알려줄게. 예, 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네. 실제로 버냉키도 그때 말도 안 하고 테이퍼링을 쓱 한 게 아니라 시장에다가 메시지를 줍니다. 네. 아, 우리 테이퍼링 할 수도 있어 하면서 시장의 간을 보는 예, 그런 얘기를 2013년 5월 달에 먼저 얘기를 꺼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테이퍼링이 있었던 2014, 15년도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펀더멘탈이 강한 나라나 기업은 영향을 안 받아요. 펀더멘탈이 약한 나라부터 박살이 납니다. 그렇군요. 네. 2013년도에 미국이 아니라 그리스 국채가 24% 올라갔던 네. 거 기억하시죠? 네. 2013 시사. 그 유럽 다음에 재정 위기 말씀이죠. 네. 그리고 도이치방크 망한다는 얘기가 2015년도에 예, 있었고요. 예. 그 테이퍼링의 영향을 받는 거는 결국은 유동성을 흡수했을 때 영향을 받는 거는 펀더멘탈이 약한 나라, 네. 펀더멘탈이 약한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이퍼링도 그때랑 비교를 해보면요. 아, 우리나라만큼 지금 강한 나라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신용등급도 지금 일본보다도 우리가 훨씬 좋잖아요. 네. 예.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테이퍼링은 당시 2013, 14, 15년도처럼 남유럽 재정 위기와 같은 그런 노이즈를 일으키는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미치는 일은 없을 거다. 네. 예, 근데 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분위기가 한번 싸해지는 그런 모습은 나올 건데 어쨌든 페드에서 뭐 얘기해 준다 했으니까요. 기다려보죠. 네. 그건 그때 가서 고민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하겠다 이렇게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그 우리나라 증시를 상장하지 않고 미국 뉴욕 증시 찾아간 이유 요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쿠팡의 재무제표를 보면요. 네. 계속 적자잖아요. 예. 상장하기가 힘듭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장하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카카오도 다음을 통해서 백도어 했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카카오도 우리나라는 그럼 적자가 계속되면 상장이 아예 못하게 돼 있나요? 그게 이제 더 좀 어려워진 게 이번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거기서 왜 삼성의 자회사의 그 바이오 에피스의 가치를 이렇게 평가해 줬냐부터 그런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대규모 적자 기업을 상장시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이제 좀 보수적으로 이제 좀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더 어려워졌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손정희 회장은 아주 올바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네. 바이오 기업을 상장시키려면 우리나라가 밸류에이션 제일 높게 쳐주거든요. 네. 전 세계에서. 그래서 삼성바이오가 나스닥을 안 가고 한국에 온 게 네. 훨씬 시총을 높게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한국에 했다고 보고요. 예. 반면에 쿠팡과 같은 그런 기업들은 미국의 투자가들이 무지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적자 나도 괜찮아. 뭐 네. 테슬라도 뭐 13년 연속 적자 났었는데 뭔 소용 상관이야. 예, 유통 혁명을 일으키는 기업인데 이렇게 보면서 이제 미국에다 상장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김봉석 의장의 주식에 대한 부분인데 네. 예. 그게 이제 황금 주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예. 미국에는 그런 황금 주식들이 많거든요. 예. 한 주가 뭐 100주, 네. 한 주가 의결권 뭐 1000개를 가진다. 이런 식의 이번에 미국에서 상장을 하면서 주식이 우리나라에는 보통주하고 우선주 뭐 이렇게 예, 예. 있지만 미국에는 의결권의 행사가 다른 그런 네. 주식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그 김범석 의장의 주식을 29주에 해당되는 의결권을 네. 주는 그런 황금주 같은 혜택을 준 거죠.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아무래도 경영권 방어도 좀 쉬운 면도 있고 예. 네, 그래서 뭐 여러모로 제가 봐도 미국에서 상장하는 거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작은 질문입니다만은 그 의결권 차등 의결권 이제 29배인데 이게 뭐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도 있고 네. 그렇지 않다. 뭐 미국에서는 적절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보시기에 그게 합리적으로 좀 통할 수 있습니까? 그 정도면은? 그 질문 잘해 주셨는데 네.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황금주 도입에 대한 얘기가 가끔씩 나오거든요. 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어. 예. 그 우리나라가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있었잖아요. 네. 요즘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되는데 오너들이 주식을 너무 적게 갖고 있어요. 아. 예. 적대적 M&A를 겁낸다면 주식을 더 사야죠. 네. 그렇죠. 그런데 주식 10%, 12% 들고 있으면서 기업을 지배하려고 예, 그런 의미로 이제 황금주 같은 게 한 주로 뭐 29배 네. 행사.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주식의 가치가 떨어져요. 네. 의결권이 하나의 이제 가치로 볼 수가 있잖아요. 내가 그렇겠네요. 예, 내가 이 회사의 주인으로서 가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예. 아니 나는 10주 들고 10개 행사를 하는데 저 사람은 한 주 들고 100개 해버리면 네. 안 되잖아요. 예. 네, 그래서 다른 소액 주주들의 주주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예요. 네. 그렇구나. 예, 그래서 한 번씩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영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는 황금주의 도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가끔씩 나와요. 네. 하여튼 절대 하면 안 된다. 그 질문은 좀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